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이 베트남 전쟁 관련 언론 보도 모니터링에 이제 동참했었던 이제 언론 쪽에서 일하고 있는 강선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베트남 전쟁 시기에 이제 한국 언론이 이제 모든 언론을 다 보면은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주류 언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류 언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주로 많이 거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당시 베트남 전쟁 당시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이제 각 이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대한 관점이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기사를 다 살피지는 못했고 사설 중심으로, 어쨌든 사설이라는 것이 언론의 그런 기본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글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설이라는 글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기 언론들이, 한국 주류 언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부족 하나만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참가자 화면 공유가 비활성화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약간 좀 시작에 차질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선 좀 서러운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베트남 전쟁의 수행 주체로서 이제 미국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대한 관점이 전쟁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변해왔었는지에 대해서 그게 좀 흥미로웠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와 함께 이제 베트남 공화국, 소위 남베트남에 대한 관점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 세계 반전운동 세력과 이 평화협상 주창자들에 대한 관점은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대로라면 베트남이나 소련, 중국 등의 공산권에 대한 관점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는 좀 이 내용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추후에 좀 그에 대한 내용들도 좀 보강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을 수 있겠지만 1960, 70년대에 한국 주류 언론이 세계를 바라보던 색안경으로서 이 반공주의라는 관점을 굉장히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반공이라 하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한국의 주류 언론은 이 반공이라는 오직 한 가지 관점만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이야기하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반공이라는 기조하에 특히 이제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는 혈맹이자 동맹, 친구, 자유세계의 수호자, 이런 식의 관점들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직접 좀 사설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이제 모니터링 기간은 베트남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전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던 1964년부터 파리 평화회담이 맺어졌던 1973년 1월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설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피는 방향으로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우선 미국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창기에 이제 한국 주류 언론은 미국에 대한 굉장한 무한 신뢰와 엄청난 기대감, 전쟁을 얼마나 잘 수행할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무찌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조선일보의 전환점에선 미국의 월남 정책이라는 이 사설에서는 미국이 월남에서 게릴라에서, 여기서 말하는 게릴라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말하는 거겠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거국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잘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 개입이 더 필요하다
하는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동아일보도 같은 시기에 대월남 정책에 미국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전쟁이 확전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서부터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미국이 더더욱 이제 적극적으로 베트남 전황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펼치기 시작하다가 1964년 8월에 통칭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미국이 개입을 시작하죠. 이때부터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북베트남, 베트남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북폭, 북베트남에 대한 아주 끔찍한 폭격을 계속 가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폭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끔찍한 그런 전쟁 수단인지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이 죽음의 도시를 만든 이 죽음의 도시라는 표현도 조선일보가 직접 사설에서 대놓고 썼던 자기네가 썼던 표현입니다. 이런 죽음의 도시를 만드는 베트남 폭격이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1965년 제4차 월맹 폭격 이 사설에서 공산 월맹에 대한 보복 공격이 평화 협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미국의 베트남 폭격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또한 1965년과 66년에 걸쳐서 이 공군의 북베트남 폭격에 대해서 필요한 조처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미국이 북폭을 단폭, 그러니까 이제 폭격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기 시작했었을 때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면서 월맹 폭격을 재개하는 것이 미국 등의 이 자유국가들이 아시아를 수호하고자 하는 결의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명이다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1966년 2월 사설에서도 미국의 월맹 재폭격에 대해서 미국의 북폭이 전쟁 확대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부득이한 수단이다라는 식으로 미국의 입장을 비호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아일보는 그해 1966년 7월에 이제 미군이 또다시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를 공격했었는데 미국이 강경하게 무력 대결도 불사한다는 태도로 나간다면 계속해서 큰 소리 치던 중화인민공화국도 맥없이 후퇴할 것이다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조선 동아일보는 베트남의 배후에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월맹을 측면에서 배후에서 지원하는 세력으로서 이들에 대해서도 견제를 가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펼치고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군사적인 대결도 불사하자는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 폭격의 결과입니까? 이런 것들을 조선 동아일보는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이 끔찍한 북베트남 폭격을 계속해서 비호하는 식의 사설들을 1972년 12월 그 라인베커 작전이라고 하죠. 그 하노이에 대한 최후의 맹폭격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관점들을 내비쳐 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을 열렬히 응원을 해 왔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흥미롭게도 이제 점차 이제 협상이 이제 그 파리 평화 회담을 비롯해서 점차 이제 협상이 진척이 돼 가면서 미국에 대해서 계속 실망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들을 계속해서 내비칩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아일보의 1968년 월남 휴전설이라는 사설인데요. 이 사설의 경우는 베트남 휴전 문제가 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며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양 진영의 세력 균형 측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일부 획회적인 반전 사상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사명과 책무를 망각한 신고립주의, 여기서 말하는 신고립주의는 이제 이제 반전 평화 운동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이제 좀 미국의 베트남에서의 철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대외 간섭을 줄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국민에 대한 영합, 그러니까 이런 여론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미국 입장에서 영해 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됐다라는 언급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의 경우는 1969년에 미국의 지나친 대공양보,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양보를 우려한다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양보하면 안 된다, 쟤네한테 양보하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69년 1월이었죠. 그때 괌에서 닉슨 도크린을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베트남에서의 미군 철군과 좀 이제 아시아 문제에 불간섭을 이제 내비쳤었을 때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이제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의 수면과 위신에 직결된다면서 오히려 미국 언론보다도 더 미국의 치면과 위신을 걱정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런 자칫 그런 식으로 협상에 나서서 휴전을 잘못했다가는 아시아 모든 반공 세력에게 실망의 씨앗을 낚일 것이다라는 식의 경고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다가 이제 1972년에 이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식의 협상은 무리한 협상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1972년에 이제 파리 평화회담이 거의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가서도 더더욱 이제 이 협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그와 함께 이제 이 남베트남에 대해서 어떻게든 미국이 협상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파리 평화회담 과정에서 이제 북베트남 측이 그 응우엔 반티우 남베트남 대통령에 대해서 베트남 정치 세력에서 사전에 배제해야 된다 하는 뭐 이런 주장들을 펼쳤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러한 전술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베트남 그런 식으로 잘못 협상을 맺었다가 베트남 내의 반공적 인민들에 의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할 정도로 아주 각을 세우게 됩니다. 한편으로 남베트남을 바라보는 관점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혈맹으로 바라보기는 하는데, 뭔가 좀 미묘하게 대한민국 정부보다 한 수 아래의 그런 대상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남베트남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었잖아요. 베트남 전쟁 기간 내내 그 응호린지에 이 쿠데타로 살해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쿠데타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조선일보에서는 미국이 이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세계를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네는 자꾸 그렇게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쩌냐, 내부 안정을 위해서, 내부 결속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이 1964년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지만, 이 전쟁 기간 내내 거의 정기적으로 이 남베트남 상황에 대해서 우려한다, 걱정된다, 또는 그 민선 정부의 안정을 바란다 하는 식의 좀 남베트남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설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였고요. 한편으로 이제 이 남베트남 민중들이, 특히 이제 불교도 분들과 학생들이 이제 이 남베트남의 그런 여러 좀 부정부패 문제라던가 미국의 그런 내정 간섭 문제 관련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시위를 많이 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굉장히 좀 비하하는, 그리고 좀 뭐랄까요, 시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입장들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1964년에 이 사설에서 남베트남의 이 시위에 대해서 인해전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해전술이라는 표현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가지고 그렇게 전술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얘기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중질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러한 우를 베풀이하는 것이 관계 국민들까지도 걱정을 끼치게 할 것이다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또한 1966년에도 이제 그 불교도 분들이 불교인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위를 벌여왔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민중 시위를 사실상 동아일보는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자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참 흥미롭다기보다 참 어이가 없었던 내용 중 하나가, 호치민 북베트남 주석이죠. 호지명 월맹 지배하에 들어갔을 때는
불교도들이 안심하고 연부를 외우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폄하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었습니다. 이 남베트남에서 특광득 스님의 그 소신 공양 사례도 있듯이 이 불교도 분들이 이제 남베트남 국제정권의 그런 탄압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워왔었던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조선동아일보는 굉장히 좀 비하하는 식의 이런 표현들을 해왔었던 겁니다. 또한 이 세계 반전운동, 이제 베트남 전쟁이 가열화되면서 반전운동이 점차 강해지고 또 미국의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곳들에서도 평화 협상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전선을 흩뜨린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특히 그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그 이제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베트남에게 패했던 역사가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골의 경우에 또 베트남 문제에 있어서 베트남의 좀 자주권을 존중하고 그런 중립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더라고요. 1964년에서부터 그 쫓겨났을 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직전까지 계속 그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실망을 준 드골 발언이라는 식으로 사설 제목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드골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사리의 어두운 발언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친공적인 공산주의 친화적인 인상을 준다 하는 식의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위험한 동남아 중립화 이 사설의 경우에는 그 미국의 그 풀브라이트 상원 외교위원장, 이분도 이제 미국 내에서 동남아시아 중립화론을 비롯해서 좀 평화 협상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펼쳤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뭐 유해한 자금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섣부른 중립화 추진은 공산주의자들을 더 유리하게 할 뿐이다 라는 식의 그런 논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세트 공세, 그 부정 공세가 있었잖아요. 이때 접어들면서 이제 더더욱 이제 이 반전 여론이 강해지게 됐었고, 그 우탄트 당시 유엔 사무총장 또한 이제 이 베트남에서 미국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폭격을 중단해야 되고 대화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뭐 국제적인 대공 유화분자들의 뭐 좀 그런 입장으로 넘어갔다, 소련과 월맹의 앵무새처럼 이런 주장들을 우탄트 총장은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중립화안이나 평화협상을 주장하는 것마저도 이적행위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왔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반전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좀 봤는데, 이 미국 학생들의 반전운동에 대해서도 이러한 운동이 가속화되는 것이 미국 내 국론의 양극분화를 부추길 것이며, 반전운동의 공산주의 측을 더 이제 좀 힘을 북돋워 줄 것이다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조선일보 또한 반전운동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자제해야 할 문제다 하는 식으로 훈계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반전 시위를 벌이는 것이 안타깝기까지 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한편으로 이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트남에서의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닉슨의 의지 표명에 대해서도 사실상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설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봤던 사설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당시의 한국 주류 언론은 철저히 반공이라는 하나의 색안경만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이러한 반공이라는 잣대에서 봤을 때 자기네한테 조금이라도 이견을 내비치고 뭔가 좀 타협하자, 협상하자, 대화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은 사실상 이적행위자로 그렇게 취급들을 해왔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전쟁 후반기에 미국이 베트남에서의 전쟁 수행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헛된 일인지 깨닫고 늦게나마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마저도 한국 주류 언론은 사실상 반대하는
그런 논조로 일관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일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워낙이 지금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번 마감에 쫓기고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이 발제문과 발표 내용을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현장이 지금 조금 소란스러워서 좀 주변 소음이 좀 약간 있었지만 좀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일 선생님 진행하시면서 지금 시간이 항상 부족하고 많이 쫓기셨을 텐데 마무리로 그 진행 과정에서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들리시나요? 우선 지금 제가 직장 일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잠깐 좀 밖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득이하게 좀 주변이 좀 소란스러운 곳에 와가지고 발표할 수밖에 없게 돼서 다시금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너무 좀 기간을 좀 길게 잡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좀 어쨌든 이런저런 업무를 같이 하면서 이거를 모니터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일이 밀리기도 했었고, 이게 좀 결과물이 제가 당초 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좀 부족하게 나온 게 너무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좀 이 당시에 이 한국의 주류 언론이 얼마나 그런 좀 반공이라는 이 관점, 이것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는지, 얼마나 되게 협소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좀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그런 반전 평화,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평화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평화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폄하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훈계하는 식의 이런 관점들을 보여왔던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분노스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어쨌든 참 이제 이 향후에 우리 언론도 한반도 평화도 그렇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의 이 사안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저도 어쨌든 좀 그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 많은 좀 고민이 드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